자, 집값, 전세가, 월세 이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월 임대료가요, 이 100평방미터, 즉 한 30평 정도 기준으로요, 런던이 1275만원. 제가 런던에 온갖 검은 돈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서 런던의 집값이 미쳐 돌아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 내정자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이 831만원, 홍콩이 808만원, 그렇습니다. 일본 동경이 546만원, 그리고 이제 서울이 234만원입니다. 순수한 월세 이야기입니다.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128만원으로 한국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만 있던 유일한 제도 전세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5억짜리 집에 3억 5천만원이 전세라면 주인은 1억 5천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전세를 끼워서 집을 사놓으면 이 집이 나중에 7억 8억 가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거나 내려가는 시대에 집주인들은 그 전세액을 한마디로 은행에 이자로 환산을 하니까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전세가 굉장히 집주인한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 월세를 적게 내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월세로 전환하고 있죠. 심지어 한 3.5배 정도를 더 전세가 이득이다, 이런 통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들은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요.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어버린 겁니다. 왜? 월세를 그만큼 많이 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까지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만약에 전세가 다 없어지고 순수한 월세 사회가 된다면 전 세계 임대료 중에 상위 20등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벌어서 월세 내고 끝날 겁니다. 벌은 돈 중에 30-40%를 월세를 내는 가정이 흔할 것이고, 어떤 가정은 절반을 월세를 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도시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5,68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평균 전세가 한 3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전세값을 만들려면 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전세값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서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 높은 월세나 전세, 6년을 안 써야 전세를 가고 10년을 안 써야 집을 살 수 있는, 한 푼도 안 쓰면, 그러면 절반만 모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년, 20년이죠. 3분의 1만 모은다면 18년, 30년입니다. 자, 집값으로 월급의 3분의 1을 모아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이야기고 그러는 가정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 사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탈서울을 하고 난립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돌파했고 서울은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30평짜리 새 집은 6억 중 한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 집이든 헌집이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펼 수 있는 정책은, 이제 전세가 상당한 부분으로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담보해 왔는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된다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집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이 싱가포르식으로 현재 5%가 아니라 한 90%를 담보할 정도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들이요, 왜 이토록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식을 갖다가 안 내비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데, 젊은 층은 대부분이 주거가 불안한데 왜 쓸데없는 세월호니 사드니 이런 데는 목소리를 높이고요,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국내 정시를 두드리는 중국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불투명한 회계와 허위 공시로 인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정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11개사로 한 2조가량 되는데요. 200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고섬이라는, 한마디로 중국 섬유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고섬이 싱가포르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국내 정시에 상장됐다가 3개월 만에 1000억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2013년 10월 상폐돼서 휴지 조각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나 증권회사 등이 2000억 정도의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데는 당시 정치권에 한마디로 공작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이 문제를 시정을 하라고 증권회사 사회이사를 할 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고소고발까지 다 하는 척 하더니만요, 시간만 차일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소고발을 지휘하도록 목소리도 내고 고함을 질렀는데요,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 18개 기업 중에 상장된 7개가 상장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건이 거짓 공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기업이 상장될 때 사전 검증이 부실하고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도 안 하고 상장 후에 사후 관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떼이고 나면요, 한마디로 그걸로 끝입니다. 무슨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도 안 되고요. 한국의 로펌들은 차일피일 중간에 돈만 뜯어먹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중국에 이걸 잔액 증명을 떼준 은행을 상대로 고소해봤자 답도 없고, 중국 사람들이 이런 국제적인 소송에 배째랍니다. 그냥 돈 떼이고 마는 겁니다. 자,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이래 사기를 치고 허위 공시를 하고 장난을 치는데요, 도대체 중국인의 진실성은 어디까지입니까? 남의 나라에 상장까지 하면서 이런 대형 사기를 칩니다. 여기에 또 한국의 정치꾼들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자, 중국하고 붙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잘하면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이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는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는 되고 있답니다. 이 15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4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59%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공무원, 국공립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였답니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입니다. 일반 회사는 34.5%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46.9%가 육아휴직을 했고요, 임시 일용직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함부로 사용하다가 잘리는 회사는 안 쓰고요, 육아휴직을 그냥 해도 할만한 이 꿀보직 직장들은 다 하는 겁니다. 출산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67.1%고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단녀라고 부르죠. 경력단절 여성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000년 이전에는 5.3%만 사용했는데 이제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는 41%가 사용했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 육아휴직도요, 직장이 좋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정부가요, 지난번에
뭐 서비스업 등의 이 신산업 등을 육성한다면서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반려동물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면서 강아지 공장을 퇴출시키고,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러면서 비위생적이고 한마디로 비인간적인, 그리고 동물의 폐사, 질병 등이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공장들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 개설 자금을 지원해서 양성화하겠다. 그러면서 이 허가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업체를 이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서 허가 회사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구조도 개선이 해서 이 질병이 있는 동물을 이렇게 판매했을 때는 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러고는요. 또 한편으로 이 동물 경매 부분에 있어서 수의사의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다 좋은데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인터넷 같은 데 글 올려서요. 이런 거래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을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려동물은 적어도 일반 어떤 식용동물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기존의 법이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동물 보호에 대한 이 동물권,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는 쪽에 중심이 돼야지, 이런 판매를 활성화하는 쪽에 중심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개를 사고 파는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면 그것이 제대로 정부가 추구하는 강아지 공장을 없애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도 보호하겠다라는 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동물 간호사도 좋고 그 다음에 수의사가 경매를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반려동물을 산업화하는 것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